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ETF 관련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이 보통 돈, 투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채널인데 그 중에서도 투자에서 ETF를 굉장히 사랑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ETF 관련된 책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기준에는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 사실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 책이 나왔고요. 이제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네, 네. 제목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고 예.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이재준 대표님 모시고 재미난 ETF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본인 소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0월에 그 ETF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저자의 이재준입니다. 네. 저는 증권사에서 과거에 PB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사로 이직을 하면서 투자자문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문사 대표를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작년에 네. 출간을 했고요. 네,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작년에 상반기 때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출간을 한 게 바로 ETF 투자 관련된 저서를 했고요. 네. 현재는 경제TV 방송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군데에서 예. 출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저 운이 좋게도 네. 계속해서 제가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을 저희 채널에 모실 수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오늘 좀 대표님께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좀 네. 질문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주식 관련된 책을 집필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 이번에는 ETF 관련된 책을 집필을 해주셨는데 네. 이어서 주식이 아니라 ETF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가장 큰 트렌드인 대중화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서 네. ETF를 더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음. 부분들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가 네.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네. 보였었을 때 ETF만큼 투자자산이 기초자산이 많은 상품은 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ETF에 대한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좀 전도를 해드려야겠다. 네. 안정적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대중화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대중화라는 게 대중 사이에서 널리 친숙하게 좀 퍼져 있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네. 이 주식시장에서 바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대중 사이에 너무 친숙하다라는 뜻이 이 주린이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점차적으로 이 활성화함에 따라서 네. 이 고객 예탁금도 늘어났고요. 네, 근데 네. ETF도 살펴보면은 2019년보다 2018년보다 2019년에 20% 정도 순자산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조 원을 네. 돌파를 이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자산 총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인덱스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지만 네. 기초자산의 다양성이 생기면서 네. 또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02년에 원래 국내 최초 상장된 이후에 15개의 자산 운용사가 현재 450개 이상 네. 이제 ETF 상품을 네. 출시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2002년에는 4개로 시작했어요. 귀여웠네요. 예, 네. 월드컵 때 4개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450개 이상. 야. 그만큼 운용사에서 많은 상품들을 좀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인덱스를 네네네. 발표를 했죠. 네네, 이 맞습니다. 인덱스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ETF 상품이 나올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음. 그만큼 이 투자자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설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중화로 인해서 1인이 2청년, 네. 2중년, 어. 2장년 이렇게 해서 이 주린이에 이어서 ETF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측면에서 대중화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선진화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라는 부분에서 이 하나의 상품을 보고 1차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자산의 다양성이다. 기초자산의 다양성. 예, 네. 우리가 단순히 주식만 투자해서는 돈을 벌기 어렵거든요. 네, 지금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네. 또 하락을 했었을 때에 네.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ETF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다양성이 선진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세제 개편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네. ETF에 대한 기초자산의 다양성은 선진화를 가기 위한 하나의 네. 또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ETF 생각을 하다 보니까 ETF는 하나의 금융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융 반찬이요? 되게 예. 신선한 표현이시네요. 네, ETF에 있는 구성 종목들이 네. 하나의 반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고 어떤 영양소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네. 골고루 이 반찬을 섭취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편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ETF에는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되게 좋은 표현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의 자산도 더 건강해지고 예, 더 탄탄해지고 펀더멘털이 네, 네.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ETF에 대한 관심을 좀 두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 네. 알려드리고자 야.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큰 뜻이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요. 이제 저는 재무 상담사로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8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ETF를 이야기하면은 그게 뭐예요? 요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해외 ETF까지 뭐 QQQ는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뭐 SK, YY 뭐 등등등 되게 많은 ETF들 접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에 관심 갖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주식 투자보다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투자하면서 오히려 ETF를 하게 되면은 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는 눈. 주식은 기업 분석을 네. 하고 또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 산업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ETF는 시장을 분석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네. 투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까 아니면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ETF의 기초 자산을 선택해 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더불어서 어떤 산업을 고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번에 그린 뉴딜 지수 발표한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밀고 각 글로벌 국가의 스탠스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앞으로 성장 산업군들, 성장 섹터군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시장이 산업에 눈을 키울 수 있는 것. 네, 네. 개별 기업보다는 이 산업과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더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ETF라는 게 어찌 보면은 주식은 나무를 보는 거라면 ETF는 전체 숲을 보는 느낌처럼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한 이제 지적이시고요. 네. ETF는 숲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숲을 봐야지 그 안에서도 나무로 옥석 가리기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넓게 보는 시야가 생기고 있다라고 또 반증되는 느낌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방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해외에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아쉽지만 네. 해외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ETF들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네. 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성장 산업에 대한 것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률이 커질 수 있는 산업군들을 네. 주목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 업체에서 그린 뉴딜 친환경적인 부분들에서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ETF 투자도 단순하게 전액 투자가 아니라 분할해서 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ETF 내에서는 이미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다양한 네. 종목군들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 내에서 투자자분들이 하실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산을 네. 이제 계획에 맞게 네. 자금 집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친환경 정책은 계속해서 가고 이 그린 뉴딜과 또한 이 시장에 대한 산업 성장성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ETF 관련 그 상품 종목을 네.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네. 먼 미래에 또 좋은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장기 투자적인 접근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야, 촬영한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좋은 또 쪽집게 네. 또 소스를 한 개 주신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코로나 이후에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라든지 왜냐면 IMF 때라든지 그때 싸게 샀던 사람은 돈 벌었다라는 얘기들이 네.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대거 참여하게 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급하게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뭔가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라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ETF를 이제 투자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용어 네.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한 4-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AV라고 합니다. 네. 순자산가치라고 하죠. 네. 이 순자산가치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서 네. 그 부분을 총 ETF 총 증권수로 네, 나누게 네. 되면은 바로 순자산가치인 NAV가 나오게 됩니다. 네. 시장 가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현재가와 네. 시장 가격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해서 ETF의 이론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드에 보면은 기준 가격과 서로 대응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ETF는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ETF 내에서 특수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운영 보수가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거는 부채로 다 계상을 하거든요. 네. 매일마다 이 운영 보수가 차감이 됨에 따라서 네. 순자산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NAV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NAV에 대한 내용 여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유칙한 네. 건 보면 NAV는 빠삭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그리고 이 NAV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바로 있습니까? 괴리율과 아. 추적 오차입니다. 네, 네, 자, 네. 괴리율은 현재가 네. 시장 가격과 네. NAV 간의 차이입니다. 네. 시장 가격은 흔히 말해서 매수와 매도자로 인해서 이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AV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순자산 가치입니다. 네. 보통은 현재 가격보다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만약에 높아졌다라는 것은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왜냐면 뒤에 게 NAV고 앞에 네, 네. 게 시장 가격이거든요. 네, 시가거든요. 그리고 NAV 앞에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할증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계류율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류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급에 대한 LP라고 합니다. 유동성 공급업자에 대해서 LP가 공급 지연 이슈가 발생을 네. 하거나 네. 또는 유동성이 없는 ETF 호가가 얇아가지고 던졌을 때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는 네, 네. 계류율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격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반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서로 간의 매매 거래 시장의 차이가 발생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원자재 ETF라고 하죠. 원유 ETF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가 장 시장이 끝나고도
이 선물로 네, 해서 네.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우리 시장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네. 이번 2020년 상반기 때 바로 네. 원유 선물 괴리율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괴리율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식단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이어트 A라는 제품이 있고 다이어트 B라는 식단이, A와 B 식단이 있습니다. 네, 네. A에는 뭐 밥, 뭐 시금치, 음. 뭐 오이무침, 네. 달걀 음. 이렇게 있고요. 네. B라는 제품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반찬으로. 예, 똑같은 네. 구성으로 A와 B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상하게 A라는 제품 회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연예인 광고를 했어요. 잘 팔리겠네요. 예, 그럼 잘 팔리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B라는 제품은 서로 구성 식단은 똑같은데 여기는 광고나 마케팅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A보다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그게 바로 괴리율의 차이인 겁니다. 같은 상품인데. 같은 상품인데 단순히 네, 매수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이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 기초 지수를 잘 따라가는 게 ETF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로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러한 괴리율이 발생한 사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이어트 식단 제품을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네, 쉬울 네.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괴리율 말씀드렸으니까 네. 다음으로 이제 추적오차 네, 네, 얘기를 네. 할게요. 괴리율은 현재가 시장 가격과 NAV 간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추적오차는 뭐냐? 기초 지수와 NAV 간의 차이입니다. 기초 지수와 NAV 간의 예, 차이. 그러니까 현재가가 기초 지수로만 바뀐 거죠. 네, 네. 기초 지수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다이어트 A라는 제품, 네. 밥, 달걀, 시금치가 있는 제품과 그의 구성 용량과 네. 칼로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근데 네. 제가 받은 걸 딱 받아보니까 그 제품이 이상해요. 시금치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밥은 더 많이 들어갔고 비중 자체를 잘못 네. 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칼로리가 달라졌어요. 그렇겠네요. 그걸 바로 추적 오차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이건데 조금 이건데.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수를 기초자산 잘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운용사 입장에서 요거를 더 많이 넣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그렇네요. 합니다.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가 올랐다 치면 네. 이 ETF도 5% 따라가게 잘해야 되는데 네. 그 구성 종목을 조금 달리해서 예. 5% 올라갈 때 4%밖에 안 올라가거나 그렇죠. 좀 더 올라가거나 그 그렇죠. 차이가 발생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기초 지수와 NAV 간의 추적 오차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비용이 발생하고 복제 네. 방법이 다르고요. 네, 운용사마다 네. 복제 관련돼서 비용 관련된 분배금이 또 나갈 수가 있고 네. NAV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기초지수와의 NAV 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결국은 자산 운용사의 능력인 거고 역량으로 집결이 되고 거래소에서 너네가 추적오차 관리를 잘했네 잘 따라갔네 네네.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고요. 네. 못하게 되면은 권고를 합니다. 만약 그것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추적 오차 관리를 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영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또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코덱스 200이 있고 타이거 200이 네.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초 자산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발생이 생기는 거군요. 뭐 운영사에서 보수를 더 많이 받겠다. 네. 그러면 추적 오차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성 종목을 더 많이 담겠다. 그렇게 됐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기초 자산을 추종하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몇 가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 참 잘해 주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면 LP라고 하죠. 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네. 유동성 공급업자입니다. 네. 우리가 유동성을 많이 풀어야지 이제 증권이 많이 있어야지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할 수 있고 그쵸. 호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정 호가 지수를 잘 따라게 만드는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다 소진이 됐어요. 어떤 증권사에서 이미 이만큼 갖고 왔는데 다 소진됐어요. 네. 그러면 유상증자와 똑같습니다. 네. ETF도 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LP단을 기관 투자자인 증권사를 하나 1사 이상 여러 개의 LP 증권사를 두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기관 LP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거래소에서 발표한 거는 1사 이상이 되는 이 ETF 네. 설정을 했었을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혹시나 소진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공급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증권사들이 LP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LP단이 많은지 적은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한국 거래소나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같은 지수여도 방금 말씀하신 LP도 좀 보고 네. 추적 오차도 좀 보고 계리율도 좀 예. 보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막 고민되거든요. 이 코덱스 200 타이거에 뭐 사지? 뭐가 좋은 거지? 네.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정리하는 게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서 딱 대입해 보면은 좀 선택이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이제 또 자문사 운영 경력도 있으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문사는 보통 한 종목만 투자하는 막 이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요즘 유명하신 분이 레이 달리오 이분이 참 네. 유명하십니다. 네. 네, 사계절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예. 대표님께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원칙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원칙이 있는지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수형 ETF를 투자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오랫동안 박스권 장세를 네. 이어왔습니다. 네. 박스권을 이어왔던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성장 국면에 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군들은 달렸겠죠. 하지만 네. 또 소외받은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음. 그만큼 전체 시장을 봤었을 때는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나오는 부분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갇혀 있는 상태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OECD 경제 성장률은 다 낮춰진 상태이고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선방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 IB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네. 좀 IMF에서도 네.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수를 가지고 가야겠죠. 네. 이 그 지수형 ETF를.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수형 ETF에 대한 전략을 좀 단기적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섹터형 ETF, 흔히 말해서 성장 산업의 네. ETF를 좀 담아가는 전략. 네, 그 네. 안에서도 분할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이 될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투자 전략 중에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요. 네.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핵심 위성 전략이요? 네, 코어는 핵심이고요. 네. 세틀라이트는 위성입니다. 네. 이제 핵심으로서는 ETF를 지수형 ETF를 담아요. 네, 네. 이 지수형 ETF를 담는다는 건 뭐냐면은 시장 수익률을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세틀라이트는 알파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알파를.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다. 네. 그러면은 코어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요. 지수형 ETF. 네. 그다음에 세틀라이트의 비중은 좀 줄이는 전략. 알파 비중은 좀 줄이면서 가는 네, 거예요. 네, 네. 뭐 성장 산업을 담아갔지만 그 비중 자체를 조절하는. 내가 좀 더 공격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건 80대 20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보수적이다면은 50대 50 또는 40대 60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수 추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결국 투자 성향에 맞게 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관점 자체를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일부 정도는 안전자산 ETF를 좀 담아가시는 전략. 네. 예를 들어서 달러 선물 ETF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원자재인 금 ETF를 담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채권형 ETF를 담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하시면서 하면은 이게 결국 뭐냐면 시장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산업이나 이 업사이드 롱으로
어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형 관련된 ETF를 담으로써 그런 리스크를 좀 일부는 감수를 해야겠다. 네. 그런 전략을 골고루 좀 취하시게 되면은 음. 이게 바로 기초자산의 다양성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딱 와닿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만약에 부동산이 네.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요거에만 네. 결정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인해서 나의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서 골고루 반찬 먹어서 건강하듯 그런 느낌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 자산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올라가는 것만 주식가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지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네. 이 거시적인 흐름들 좋지 않고 대외 변수가 아직도 불확실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맞습니다.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음. 근데 나는 이제 좀 ETF를 운영하다 보니 고정적으로 받고 싶은 네. 인컴형 수입, 픽스드 인컴이라고 네, 하죠. 네. 고정 수입을 좀 담을 수 있는 ETF를 또 담고 싶다면 네. 부동산을 담을 수 있고요. 또는 음. 리츠를 담을 수 있고요. 네, 네. 고배당 ETF를 네. 담을 수 있고요. 채권형은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형 ETF 담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뷔페네요, 뷔페. ETF 뷔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되게 안타깝게도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노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겠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 중에 또 ETF를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대표님께서는 ETF를 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ETF는 노후 대비한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우리가 지금 ETF를 통해 가지고 연금 저축을 할 수 있고요. 네.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를 투자할 수 있고요. 네. 또한 IRA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그 연금저축 상품을 ETF로 운영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죠. 네. 바로 절세 혜택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는 네, 거가 네. 있고요. 연금을 받았었을 때 저율과세로 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액 공제까지 네. 이런 다양한 이 혜택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또한 내가 고용분자, 또 고소득자라고 네, 네. 했었을 때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네.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연금저축 관련된 부분과 개인형 IRP 관련된 걸 좀 봤어요, 데이터를.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금저축 적립금이 143조 4천억 원입니다. 어우, 맞네요. 예, 총 계약 건수가 702만 건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전년 대비했었을 때 2018년 대비했을 때 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 상품 중에 연금저축펀드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10% 정도 네. 나왔어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제고로 인해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이 계좌 이관이 됐습니다. 네. 이 수익률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네. 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니즈가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좀 살펴보니까 네. 2016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를 보면은 30%의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존리 대표님께서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퇴직연금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네.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ETF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지 네.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IRP가 25조 4천억 원이 적립이 됐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6조 2천억을 해서 32% 증가를 했습니다. 야,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네, 다른 DB형이나 확정기여형 그 DC형 같은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를 그렇네요. 했고요. 네, 네.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봤었을 때 IRP나 연금저축 합산을 봤었을 때 투자 한도가 1,8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네. 세액공제 한도 자체는 IRP랑 연금저축 합산했었을 때는 700만 원까지 네.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저축만 했었을 때는 400만 원까지 네. 세액공제가 되고 있고요. 50세 이상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추가로 200만 원까지 네, 공제를 네, 할 수 네. 있는 많은 혜택이 있죠. 많은 정말. 혜택이 네.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IRP
라는 부분들이 또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투자 불가 ETF도 IRP는 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 보면 좀 아쉬운 게 그거죠. 네. 세상에 많은 ETF가 있는데 제한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ETF는 투자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노후 자금이니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게 안 돼? 그러면 나는 IRA로 해야겠다. IRA 같은 거는 그런 해당 제한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금저축 관련된 부분들이 자산운용사에서 연금저축 관련된 게 300개 정도 ETF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에도 일반 퇴직연금 포함해서 280개 정도가 ETF로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지금 연금저축을 운영하는 ETF 자산운용사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흔히 말해서 대형증권사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연금저축으로도 활발하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의 TDF 네, 네. 예시를 들 수 있겠죠. 네, TDF도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연령에 따라서 투자 비용이 조절되는 그거죠. 그렇죠. 네. 이게 슬라이드승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네. 채권형과 주식형의 비중을 네, 조절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거나 네. 또 본업에 집중하시느라 놓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TDF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절을 해주니까 네. 매력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ETF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에 대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꿀팁도 좀 들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원칙과 코어 자산과 위성 자산, 이런 좀 많은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마지막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ETF 투자 관련 저서를 쓰면서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네. 대한 초점을 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ETF 투자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투자 상품의 선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함께 같이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안정적이 될 수 있고, 이 사람과의 어떠한 파트너십이 될 수 네. 있고, 우리는 더불어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네.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저기서 좀 대표님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뵐 수 있을 겁니다. 아우,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신데 제한된 정보만 들을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앞으로도 잘 하시고 성공하셔서 이렇게 더 많은 활동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가 대표님 또 모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